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오늘은 강구조의 변위 제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순서로는 강구조의 처짐 제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람에 의한 수평 변위 제한, 세 번째로는 지진에 의한 층간 변위 제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조의 처짐 제한, 처짐 디플렉션이라고 하죠. 디플렉션에 대해서 제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내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철골 쉼재의 쉼재, 그러니까 보나 뭐 예를 들어 슬라브나 그다음에 휨을 받는 부재를 말하는 거죠. 휨을 받는 부재로서 일반적으로 이제 빔이나 겉업 또는 뭐 중도리 또는 그다음에 뭐 벽체를 구성하는 거스 또는 뭐 윈드 칼럼 이런 것들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면 국내에서 발행된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 허용응도설계법, 초창기 허용응도설계법 구체적으로는 1983년에 나온 강구조 계산 규준 및 해설편에 철골 쉼재의 처짐 제한에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커멘터리, 해설편에 대해서 쉼재의 처짐에 대한 제한 값을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조 엔지니어들이 현재까지도 실무에서 많이 이 제한 값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드렸던 강구조 계산 규준 1983년에 나왔던 허용도 설계법에서는 이 커멘터리 해설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단 지지보는 보가 양단이 이제 지지가 있는 거죠. 그 양단이 단순보와 같이 뭐 핀이나 롤러로 지지될 수도 있고 양단이 뭐 고정으로 지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겉어와 같이 기둥 쪽에 지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다 양단 지지보라고 하죠. 이 양단 지지보는 일단 스판 경간의 300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캔틸레버보는 경간의 250분의 1 이하. 그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제 1번과 2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양단 지지보는 다시 말하면 경간이 L이라고 할 때 300분의 L 이하로 최대 처짐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제어를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캔틸레버보는 250분의 L 이하로 부재 설계를 사용성 한계 상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도리와 띠장에 대한 또 처짐 제한이 해설편에 나오고 있는데 중도리를 일단은 펄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띠장은 벽체 쪽으로 지나가는 2차 부재죠. 이걸 띠장, 이걸 거스라고 하죠. 거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단은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등 그 벽체가 또는 지붕을 구성하는 경량 지붕의 마감재가 슬레이트 등과 같이 파손이 쉬운 마감재의 경우에는 최대 처짐에 대한 제한을 경간의 20분의 1 이하로 제한하도록 여기 해설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어떻게 보면 아연 철판과 같이 마감재가 아연 철판과 같이 약간의 처짐에 손상이 없는 경우 마감재가 그만큼 유연하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경간의 150분의 L 이하로 제한을 하라 이런 얘기가 해설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기준으로 거기에 엔지니어적 판단이 더해져서 부재의 사용성 한계 상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제한들은 뭐 300분의 1이라든지 양단 지지보 또는 캔틸레버 철거부는 250분의 1이라는 이런 제한은 일반적인 스판에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장경간, 엄청나게 큰 장경간 이것도 이제 기준이 좀 애매하죠. 보통 보면 한 20m, 30m 이 정도로 경간이 긴
철골 부재와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 요 300분의 1이라든지 250분의 1에 대한 제한보다 좀 더 작게 조금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량 및 건축물에 적용되는 장경간의 철골 쉼재의 처짐 제한은 어떻게 보면 어떤 확정된 값으로 제한하기 위한 자료가 사실은 매우 불충분한 게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데 그래서 보면 보통 이런 장경간 구조는 토목 교량에서 많이들 나타나죠. 그렇죠? 건축에서도 물론 많이 나타나지만 그래서 보면 이 강구조 설계 한계 상태 설계법에서 어떻게 보면 이 플레이트 거더교 형식에서는 보통 단순 지지 또는 연속보의 경우에는 그 제한값을 최대 처짐의 제한값을 500분의 L에서 2000분의 L 그렇죠? 좀 아까 300분의 L에 비해서는 더 엄격하게 그렇죠? 좀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갤버보 또는 캔틸레버 보의 경우에는 300분의 L에서 120분의 L 정도를 한다 경험적인 값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자, 구조 엔지니어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장경간의 조립부나 트러스의 경우에는 과도한 처짐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발생하면 고정하중에 의한 처짐만큼 역방향으로 치올림을 해줍니다. 캠버를 준다고 그랬죠. 캠버를 줘서 어떻게 보면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처짐 또는 상대 처짐을 감소시켜서 어떻게 보면 바닥 입장에 어떤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캠버를 주는 방법도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캠버를 치올림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열을 가해서 그죠? 시공적으로 가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과다한 처짐, 장습한 장경간의 그래서 특히 처짐에 대해서 이제 많이 크리티컬합니다. 응력보다는 장경간의 철골보는 처짐 때문에 사용성 한계 때문에 보통 부재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또 너무 사용성 한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부재를 키우면 또 경제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정해주는 방법의 하나로서 치올림, 그죠? 캠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처짐에 대한 그 최대 처짐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상대 처짐에 대한 검토도 사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편에는 장스판의 보가 있고 그 인접하는 보는 스판이 작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짐량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그 처짐량이 어떻게 보면 전체 처짐, 그 각각의 장스판보와 짧은 단스판보의 최대 처짐에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면 즉 상대 처짐의 양의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예를 들어서 슬라브 같은 것들이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처짐에 대한 것도 엔지니어들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면 요번에는 좀 국내 크레인 주행부에 대한 처짐 제한에 대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크레인 거더는 어떻게 보면 좀 처짐 제한이 좀 엄격하게 좀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강구조 계산 기준 및 해설 1984년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레인 주행부의 처짐은 수동 크레인의 경우는 경간의 500분의 1 이하 그리고 전동 크레인은 좀 더 예민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간의 800분의 1에서 1200분의 1 이하로 제한하도록 기술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커멘터리 해설편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크레인도 주행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처짐 제한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그리고 사용 빈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처짐 제한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크레인 거더는 주행 속도나 사용 빈도가 증대되면
그렇죠? 피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진동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하게 되죠. 그래서 다소 엄격하게 제한을 엄격하게 해서 아래와 같은 처짐 제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따라 틀린데요. 크레인 주행보는 크레인 거더라고 하죠. 주행 속도가 분당 60m 이하, 그러면 천천히 가는 이하인 속도가 주행 속도가 천천히 가는 크레인 주행보는 처짐 제한을 경간의 500분의 1에서 800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조금 빠른 주행 속도가 분당 90m 이하인 경미한 경우에는 경간의 8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이하로 많이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 속도가 빠른 거, 분당 90m 이상이거나 또는 제철 제강용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또 예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간의 800분의 1에서 1200분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의 판단에 의해서 엔지니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강 또는 제철용 크레인 같은 경우는 또 여기 고온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고온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골의 입장에서 보면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 있는 강제는 어떻게 보면 크리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리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 변형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렇죠? 좀 제한을 타이트하게 그렇죠?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크레인 작업 표준 안전 작업 지침 2002년도에 나온 거에 의하면 크레인 거더의 처짐은 정격 하중 및 후쿠 등 달기 기구의 자중을 합한 하중을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계산하였을 때 얼마 이하? 경간의 800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기서는 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조로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보면 처짐 한계값, 제한값을 맞춰서 그 이하로 처지도록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국내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 또 실무에서 많이 작용하는 거 외적으로 미국의 철골 심재의 처짐 제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AISE 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ADHOC 위원회,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기 밑에 책자 있죠? 여기 책자 1986년도에 그렇죠? 86년도에 나온 책자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는 바닥 구조의 장기 처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육안으로 관측될 수 있는 처짐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소 건물과 주거 건물의 바닥 처짐은 시공오차, 그다음 치올림 또는 작용하는 하중 및 장기 변형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얼마? 경간의 250분의 1 이하로 조절함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위원회, 그렇죠? 어떤 사용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우는 보통 아까 양단 지지부는 300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캔틸레버부는 250분의 1이니까 여기는 캔틸레버부 기준으로 뭐 그 정도로 좀 더 우리나라 기준보다는 좀 완화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처짐에 대한 사용성 설계로서 특수한 경우와 자세한 설계 방법은 AISC에서 발간한 여기 보면 스틸 디자인 가이드 3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참조하면 되는데 여기에도 서비스빌리티 디자인 뭐죠? 컨시더레이션 포 스틸 빌딩 이라는 게 책이 여기 난이 있는데 2003년에 요거를 참조할 수 있다. 요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다음에 또 계속 살펴볼게요. 요게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스틸 디자인 가이드 3 그죠? 2003년도에 여기서는 일단은 철골 지붕의 처짐 한계에 대해서 철골 지붕의 처짐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철골 지붕 처짐에 대한 사용성 설계로서 자세한 방법은 AISC에서 발간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틸 디자인 가이드 3, 그렇죠? 거기에서 서비스빌리티 디자인 컨시더레이션 포 스틸 빌딩 이라는 챕터에서 지금 참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내용입니다. 요 밑에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 평지붕을 제외한 지붕의 펄인에 대해서, 펄인 중도리어, 중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경간의 1000분의 FI, FI는 항복 강도죠. 재료의 항복 강도, 범위의 최소 중도리 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권장하고 있고, 이거는 그 대신 1000분의 FI에서 그 FI는 여기면 단위가 KSI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킬로 파운드 스퀘어 인치. 그죠? 그러니까 스퀘어 인치에 대한 킬로 파운드 값으로 표현된 요 값을 권장하고 있고요. 참고로 요거는 또 커멘터리 오브 ASD가 뭐죠? 허용요소개법의 시방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요 기준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붕 거도와 빔의 활화중에 의한 처짐, 그렇죠? 활화중만 뭐죠? 처짐이 앞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데드로드 양단 치지는 300분의 1, 그 다음에 뭐 캔틸레버는 250분의 1.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체 하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층 같은 경우는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에 대한 사용 하중 조합에 의한 제한값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활화중에 대한 처짐으로는 활화중만 경간의 240분의 1 값으로 제한하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또 밑에 보면 요런 참고문헌의 기인에서 또 얘기를 하고 기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책에서는 지붕 데크의 총 하중, 보통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디디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평지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총 하중의 처짐은 경간에 어떻게 보면 240분의 1로 제한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기준에서, 그러니까 지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지붕 데크든 또는 뭐 그 뭐죠? 경량 지붕이든 어떻게 가든 총 여기 보면 슬라브가 있는 경우는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로 240분의 1로 제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벼운 경량 지붕 이런 것들은 활화중에 대해서만 경간의 240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의 기준에 의한 철골 심재의 처짐 제한을 계속 살펴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또 AIESC에서 발간한 앞에서 살펴봤던 스틸 디자인 가이드 3에서는 또 구조부재에 대해서 IBC 2018에서 제한하는 요 밑에 값을 또 따르도록 또 권고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IBC 이게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죠. 미국의 또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에서 또 테이블에서 나오고 있는 허용하는 처짐 제한값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일단은 지붕 부재, 그 다음에 일반층 부재, 그 다음에 외부 벽체, 그 내부 칸막이, 그 농업시설물, 온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플렉션에 대한 처짐에 대한 한계들은 여기 왼쪽 편에 보면 첫 번째 활화중망 또는 지붕 활화중망을 고려한 처짐값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은 스노우로드, 적설하중 또는 윈드로드에 대한 또 처짐값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칸은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 또는 데이드로드 플러스 지붕 활화중.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하중.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용 하중 조합에 대한 걸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보면 여기 활화중, 그리고 많이 쓰는 활화중 또는 지붕 활화중에 대한 제한을 보면, 여기 보면 지붕 부재 중에서 제일 좀 작게 크리티컬하게 좀 뭐랄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해반죽 치장 천장을 지지하는 지붕 부재. 그죠? 이
회반죽 치장 천장을 지지하고 있는 지분 부재는 어떻게 보면 작은 변형에도 회반죽이 이게 탈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라이브 로드만 갖고서는 얼마? 그거죠? 360분의 1. 그래서 이 숫자도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라이브 로드 활화중에 대한 처짐 제한의 한계를 360분의 1로 많이 설계를 합니다.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 세 번째 간 전체 하중에 대해서는 아까 300분의 1 양단 지지 같은 거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근데 라이브로드 같은 경우는 360분의 1로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스노우로드 횡력이죠. 그러니까 저기 풍하중은 횡력이고 적설하중은 중력하중인데 요거를 지지하는 부재 같은 경우는 지분 부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360분의 1. 왜냐면 회반죽 치장이 있는 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드로드 같은 경우는 어떤다? 240분의 1. 그래서 합쳐진 거.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의 사용하중 조합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를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지분 부재에서도 회반죽 치장이 아닌 천장을 지지하고 있는 지분 부재. 이런 것도 좀 어떤 변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유연성이 있는 지분 부재인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드에 대해서 240분의 1. 그렇죠? 요 단독 또는 지붕 활화중 단독으로 240분의 1을 보고 있다는 거 한번 유심히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스노우로드와 윈드로드에서는 200, 그렇죠? 240분의 1, 그 다음에 전체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 또는 데드로드 플러스 지붕 활화중에 대해서는 180분의 1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천장을 지지하지 않는 지붕 부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첫 번째 간 지붕 활화중 또는 활화중에 대해서는 180분의 1, 스노우로드와 윈드로드에 대해서도 각각 180분의 1, 그리고 데드로드 플러스 활화중 120분의 1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번에는 일반층, 지붕이 아닌 일반층 부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일반층 부재는 라이브로드가 주로 쓰이겠죠. 그렇죠? 이거 지붕 활화중 안 쓰고 그럼 요거 때는 360분의 1. 그래서 요것도 지금 우리나라 엔지니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붕층이니까 일반층이니까 스노우드와 윈도우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는 240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허용특허기법 ASD 1983년에서는 얼마라고 그랬죠? 양단지지 같은 경우는 300분의 1로 많이 본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그렇죠? 완화된 제한값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벽입니다. 외부벽이면 그 외부벽을 지지하고 있는 예를 들어 거스 같은 거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외부벽이 보면 회반죽 마감, 민감한 그렇죠? 작은 변형에도 쉽게 균열할 수 있는 외부벽 같은 경우는 또 360분의 1로 보고 있다는 거. 근데 외부는 어떻게 보면 여기 윈드, 그렇죠? 윈드가 주로 많이 작용하겠죠. 윈드로드에 대해서 그렇죠? 작용하는데 360분의 1로 제한하고 있고, 그런데 다소 취석 마감의 외부벽은 240분의 1.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마지막 거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한 마감 외부벽. 요거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판넬 정도? 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지지하고 있는 거스 거기는 얼마? 120분의 1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거. 엔지니어들이 이런 한계를 잘 유념해서 부조의 사용성 한계를 결정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한계를 너무 타이트하게 작게 잡으면 부재 설계가 커지기 때문에 경제적 설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유념해서 정확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다 보면 합리적인 처짐 제한값을 잘 설정하고 설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부 칸막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유연한 또는 접이식 및 휴대용 파티션은 본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써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내부 칸막이인데 내부 칸막이를 지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지 부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참고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잘 검토하지는 않는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회반죽 마감 파티션은 좀 300분의 1, 그렇죠? 그리고 다른 취석 마감재는 240분의 1, 유연한 마감 칸막이는 12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어떤 것? 활화중 또는
지붕 하라중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요거랑 같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요 내용과 요 내용이 그치? 거의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시설물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 또는 데이드로드 플러스 지붕 하라중에서 180분의 1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 그렇죠? 온실은 네,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 또는 데드로드 플러스 지붕 하라중에 대해서 좀 더 완화시킨 거죠. 120분의 1까지도 예, 부재의 처짐 제한값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의 철골 쉼제의 처짐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럽의 강구조 한계 상태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코드 3라고 하는 유로코드 3 파트 1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1993년도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양단 지지부의 경우 아래 테이블과 같은 처짐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먼저 그림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림의 L은 부재의 경관을 얘기하고요. 경관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양단 지지보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캔틸레버 부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관을 2배를 적용하면 된답니다. 2배를 적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보라고 보면 보가 일단은 바닥판에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그렇죠?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여기서 먼저 이게 처짐이 많이 큰 경우에는 보정의 수법으로 캠버를 둘 수 있다 그랬죠. 캠버. 그죠? 캠버. 그래서 보면 여기 델타 제로라는 게 치올림입니다. 캠버에서 요 평평하게 있는 수평으로 있는 볼을 이렇게 캠버를 위로 치올림을 시킨 게 델타 제로고요. 그리고 그 캠버 이후에 발생한 하중 변형을 델타 맥시마, 그죠? 최종 상태의 변형인데 요거는 이제 캠버 값을 빼고 원래 수평으로 있는 평평하게 있는 부재에서 처지는, 그죠? 이거는 고정하중 또 활하중 그리고 뭐 장기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맥시마. 그랬을 때 보면 일단 캠버를 줬다고 쳐요. 이렇게 캠버를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그러면 나서 요거 델타1은 고정하중에 의해서는 먼저 쳐지겠죠. 캠버를 주고 나서 고정하중에 의해서 한번 쳐지겠죠. 그래서 델타1이 요만큼 쳐진 겁니다. 이게 델타1 고정하중에 대한 처짐이고요. 그 이후에 활하중이 작용하면 나머지 델타2가 쳐지는 거죠. 델타2 활하중 및 장기 처짐에 의한 처진 값을 나타낸 거고요. 이런 조건 하에서 보시면 일반 지붕에 여기 보면 원래 상태, 평평한 상태를 기준으로 처진, 그렇죠? 처지는 한계가 처짐 제한값을 얼마로 제한하고 있냐면 200분의 1. 그렇죠? 지붕 같은 경우는 200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활하중에 대한 처짐, 여기 보면 델타2 있죠? 델타2 고정하중을 빼고 전체 하중이 델타 맥시멈이라 그러면 델타2는 활하중에 의한 처짐. 요거는 250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유로코드에서는 제한하고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붕에서도 옥상 정원이 있는 거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붕 같은 경우는 좀 더 타이트하게 지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처짐에 대해서는 델타 맥시멈에 대해서는 250분의 1, 그 다음에 활하중에 의한 처짐은 300분의 1.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좀 완화됐죠?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층의 바닥은 이게 보면 전체 처짐은 250분의 1, 그 다음에 활하중에 의한 처짐은 300분의 1. 그렇죠? 보통 앞에서 봤듯이 활하중만의 처짐을 360분의 1로 많이 본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유로코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경미한 변형에 민감한 바닥판, 부재의 바닥판은 전체 처짐은 290분의 1, 그 다음에 활하중에 의한 활하중만을 위한 처짐은 350분의 1. 그리고 또 이걸 유심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준이 없죠.
기둥을 지지하는 바닥판. 그러면 기둥을 지지하는 트랜스퍼 거더, 트랜스퍼 빔 또는 트랜스퍼 슬라브, 전이 슬라브 이런 전이보, 전이 슬라브 이런 같은 게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는 전체 처짐은 어떻게 전체 하중에 대한 처짐은 어떻게 했죠? 400분의 1. 좀 위에 있는 처짐보다 되게 조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라중만의 처짐으로는 500분의 1. 요거는 또 엔지니어들이 한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건물 외관 보존 및 유지가 필요한 것은 뭐죠? 전체 처짐에 대해서 250분의 L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유로코드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준 안에는 처짐에 대한 제한 기준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없죠. 엔지니어가 판단하에 합리적인 제한값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는 발주처나 또는 건축주가 어떻게 보면 설계 이제 그 지침을 주죠. 지침을 줄 때 어느 정도의 처짐값 이하로 설계를 해 주십시오라는 지침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엔지니어, 구조 설계자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죠? 예. 제안하고 설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엔지니어는 유럽 코드에 준해서 어떻게 보면 쉼제의 처짐 한계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도 그렇죠.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활하중만의 처짐을 따로 제한하는 것은 그 전체 하중, 고정 하중 값에 대해서는 캠버, 그렇죠? 치올림이라는 보정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활하중만의 처짐 값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 또 살펴보면, IBC 코드,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라고 있죠. 2018년에 나온 데에서는 강구조 부재의 처짐은, 그 AISC 360, AISI S100 또는 AISE 8 요거는 어떻게 보면 기준입니다. 구조 기준이고 뒤에 거는 시방서입니다. 일종의 요런 거에 준해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준들을 또 제한하고 고객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지금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부재 및 구조 시스템의 처짐은 어쨌든 사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AISC의 360, 그 다음에 ASCE 8 요거에 좀 또 넘겨놓는 거죠. 요거에 준해서 또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시방서라 그랬죠. 요거 시방서를 보면 여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활화 중에 처짐은 다음 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 이 경우는 바닥, 일반 플로우가 되는 경관의 얼마? 360분의 1 이하로. 이건 뭐죠? 설계 활화 중에 대해서만. 그죠? 고정하중 포함된 거 아니에요. 활하중에 대한 거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많이 쓴다 그랬죠. 활하중만의 처짐은 이렇게 쓰고 그리고 지붕의 경우에는 루프의 경우에는 석고 천장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얼마? 360분의 L 이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변형에 민감한 천장으로 마감재가 있는 경우는 그렇고요. 그리고 기타인 경우는 240분의 L. 그죠? 뭐예요? 활하중, 라이브 로드에 대해서만. 또 이렇게 제한값을 이 기준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이번엔 요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300분의 1, 또 뭐 캔틸레버 양단 지지는 그 다음에 캔틸레버는 250분의 1이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보통 전 그 제안에 맞춰서는 또 일반적인 보를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장경관보
엄청나게 큰 장경간 뭐 20m, 30m 때로는 뭐 100m 가까이 날아가는 보에서는 그런 기준을 만족하는 데는 또 약간 비합리적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했던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구조 설계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 경관이 112.5m에는 어쨌든 메가 트러스가 있다고 했죠. 그거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 하중 조합 데드로드 라이브로드에 대해서 약 한 800분의 1 정도 이내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하중만 작용하는 처짐에 대해서는 최대 처짐을 1800분의 1 이내로 검토를 하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절대적인 값은 사실 없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스판에서 절대적인 값은 없는데 보통 엔지니어들에 따라서 어떤 엔지니어들은 한 80mm 이하로 뭐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엔지니어들은 뭐 60mm 이하로는 제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엔지니어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경간 철골 부재 같은 경우에는 이 최다 처짐이 발생하는 곳과 요 해당 부위의 장경간 인근의 다른 보, 짧은 보들이 있죠. 이런 보들의 처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처짐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 슬라브, 고를 지지하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균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처짐뿐만 아니라 상대 처짐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처짐 제한, 유럽의 처짐 제한 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커트널의 수평 처짐 제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수평 처짐 제한.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닥 판넬을 지지하는 이제 보호가 주로 거더나 빔이 주로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커트널을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휨제인데 이제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벽면을 지지하기 위해서 수평으로 전제 수직으로 놓이는 부재라고 보면 되죠. 어떻게 보면 2차 부재가 많이 해당되는데 이럴 때는 그 아마 규준이 있습니다. 아마 규준인데 이게 보면 미국의 건축 제조업자 협회입니다. 여기서 제한하는 커트널의 수평 처짐에 대한 제한값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속 커트널의 구조적 요구 성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게 아마 규준이 있다 그랬죠. 요런 아마 규준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방서에도 있습니다. 시방서 여기 보면 KCS 41540이 요게 보면 금속 커트널과 같은 공사 시방서라고 보십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요 아마 규준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온 거죠. 갖고 왔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커트널 부재의 구조적 요구 성능은 설계 풍압 및 기타 하중에 대하여 각 부재의 응력은 허용 응력 이내에 만족되어야 하며 보통 이제 커트널 설계는 허용도 설계부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허용 응력 이내를 만족해야 하며 또 구조적 처짐은 아래 사항을 만족시켜 부재의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 발생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방서에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규준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속 커트널 부재의 처짐 허용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먼저 지점에 대한 지점 위아래 있겠죠. 수직 방향, 그 직각 방향의 처짐 거기서 L을 어쩌면 지점에서 지점까지 거리라고 할 때, 스판이라고 할 때,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재 길이가, 그 수직방의 부재 길이가 4110mm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4m 조금 넘는 거죠. 요거 이하인 경우에는 처짐 한계, 허용치를 얼마나 본다? 170분의 1로 봐야 된다. 요거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숫자죠. 그래서 커튼을 설계할 때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 근데 요 부재가 조금 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재의 길이가 4.11m 보다 조금 초과할 경우에는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240분의 L 플러스 6.35mm. 그렇죠?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처짐의 허용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캔틸레버 부재의 경우 다시 정리하면 지점에 대한 수직 방향의 처짐 중 캔틸레버 형태가 되는 것은 얼마다? 아까 175분의 L이잖아요. 그럼 175분의 2L. 2L로 봐서 허용 처짐, 그러니까 처짐의 허용치로 봐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커트널 생애는 일반 구조 부재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허용 처진 값을 잡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설계를 하면 그렇죠? 훨씬 더 경제적으로 설계가 되겠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 기준. 그래서 아마 기준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그 아마 기준 읽어볼게요. 요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인데 여기 보면 가로축이 스판, 그렇죠? 경관을 얘기하고 미터. 그 위에는 처짐이 한계. 그죠? 그 보통 윈드로드에 대한, 그죠? 윈드로드에 대한 처짐 한계가 되겠죠? 처짐 한계가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4.11m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봅니다? 처짐 한계를 175분의 L로 해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오죠. 그죠? 그러다가 이거 115분의 L이 가면 쭉 연장이 될 텐데, 그렇죠? 여기서는 좀 더 그 4.11m 이상 되면 좀 처짐 한계를 좀 더 낮게,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보죠. 그래서 240분의 1 플러스 6.35mm. 이렇게, 요런 그래프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요런 거 한번 그래프 상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커트널의 수평 처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설계 풍화중을 받는, 그렇죠? 건물 외피 부재의 골조 시스템의 최대 허용 변이는 아마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아래 그래프에 같이 작성된다. 그래서 경관이 4.11m, 그렇죠? 4.11m 이상의 커튼을, 그렇죠? 스판 이 경관 커튼에 대해서는 처짐 제한을 보다 보수적으로, 그렇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것들이 여기 보면 국내 시방서에도 나온다 그랬죠? 금속 커튼널 공사 시방서에도 똑같이 이런 내용이 아마 기준을 따라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에 의한 수평 변이, 그죠? 바람에 의한 수평 변이 제한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한 수평 변이, 그죠? 이것도 그 사용 하중 조합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습니다. 바람에 대한 수평 변이를 제어하는 하중 조합은 또 마찬가지로 엔지니어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죠? 용도와 건물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제한치는 그럼 어디까지를 보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의 판단하에 합리적으로 제한을 하면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강풍이 도래하여 발생되는 과다한 건물의 수평 변이는 칸막이 벽체 또는 외장재 등의 비구조 요소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거주하는 건물의 거주자에게는 멀미 등의, 그렇죠? 흔들리잖아요. 그랬더니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의 판단하에 바람에 대한 구조물의 수평 변이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람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은 탄성 변형 상태에서 1차 모드에 영향이 어떻게 보면 진동 검토,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하는 거, 수평 변이를 잠깐만 제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동 제어, 간접적으로 진동 제어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동 검토와 함께 사용성 평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 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하중 상태에서의 어떻게 보면 주로 최상층의 최대 변이 를 주로 많이 검토를 하죠.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들마다 지붕 모양이 이렇게 박공이거나 이렇게 곡면일 경우에는 어떤 엔지니어들은 처마까지를 최대 높이로 봐서 검토를 하기도 하고, 어떤 엔지니어는 그 중간 값을, 그래서 그죠? 지붕의 중간 값을 보기도 하고, 어떤 엔지니어는 뭐 최상층을 기준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엔지니어의 또 판단이고요. 그래서 건물 구조는 바람이나 지진 등 수평 하중에 의한 수평 변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쾌감, 그렇죠? 그다음에 마감의 손상, 그다음에 구조물의 피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뭐 지진 하중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인접 건물 간의 충돌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수평 강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어떻게 보면 구조설계 기준 등에서 여러 기준에서 참고 문헌들에서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국내 기준에 의한 수평 변이 제한을 살펴보면 바람이면 수평 변이 제한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국내에서나 보면 대체적인 다른 나라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평 변이의 제한값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유로코드나 또는 캐나디안 코드 등에서 일부 제한값을 규정하기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렇게 보면 실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경량 지붕의 단층 철골 건물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쓰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이 흔들리더라도 사람이 못 느끼죠. 그죠? 사람이 거기를 잡고 있거나 밟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횡변이로 인한 거주자 및 사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 적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 등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감 손상이 적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풍화중에 대해서 200분의 H 이하로 어떻게 보면 횡변이를 한계를 제한을 해서 완화시켜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건물의 전체 높이에 대해서 수평변이 제한값이 이제 없다고 했죠.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래서 건물의 중요도와 또는 규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200분의 H에서 800분의 H 이내로 많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수업 시간에도 많이들 얘기를 했던 얘기지만 공장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렇게 200분의 H라고 해서 좀 완하게 보고 이에 비해서 빌딩과 같이 사람이 슬라브를 지지하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고층 건물이냐 아니면 또 중저층이냐에 따라도 물론 틀리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횡변이는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고층 건물에서 초고층 건물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니까 보통 RC 구조물은 보통 500분의 H 정도에서 많이 제어를 하고 있고요. 철골은 조금 더 플렉시블하고 유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골은 400분의 H에서 많이 결정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참고 문헌에서 보면 참고 문헌에서는 또 전단벽 구조 있죠. 전단벽 구조에서는 전단벽이 강성이 크니까 뭐 800분의 H로 또 제어하는 게 또 좀 좋다. 이런 식으로 권장하는 그죠? 권장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800분의 H로 보면 조금 너무 그죠? 너무 타이트하죠. 설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자들은 RC는 500분의 H, 철골은 400분의 H 정도 본다. 그리고 단층 건물에서는 200분의 H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중 조합은 사용하중 조합을 사용하고 하중 조합을 사용해서는 앞의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그 선택의 문제도 엔지니어가 판단을 한다. 이거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어떻게 했나? 미국의 기준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SEAOC라는 이것도 그 어떤 위원회겠죠. 위원회 1900 위원회에서 나온 1988년 초판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풍화중에 의한 수평변이는 건축물 높이의 400분의 H를 총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1990년도에 풍위원회가 재결성되면서 풍화중에 대한 수평변이의 제한이 이런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이런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든 400분의 H. 지금 철골이 좀 철골 구조가 철골 빌딩이 이런 거 많이 쓴다 그랬죠.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ASC 그죠? 여기 토모카케죠. 토모카케. 여기서는 또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윈드 브레이싱 인 스틸 빌딩 리포터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도 참고 자료죠. 뭐 좀 딱 명확히 나오는 기준은 아닌 거죠. 참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건물의 동적 특성이 완전히 파악되기 전까지는 그죠? 건물 최상층에서의 수평변이는 구조 골조가 전체 수평력을 전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건축물 높이의 0.002배, 즉 500분의 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 자료로 레포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무슨 말이죠? 건물의 동적 특성이 완전히 파악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요거를 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풍동 실험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풍동 실험, 그 동적 특성을 반영한 건물의 동적 특성을 풍화중으로 인한 동적 고통을 규명하는 풍동 실험 중에서도 진동 실험이 있어요. 진동, 풍진동 실험이라고 하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 건물의 진동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파악이 되기까지는 그럽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걸로 규명이 되기, 또는 명확한 해석, 동적 특성을 고려한 해석을 통해서 규명이 되면 이걸 넣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500분의 h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권장. 그리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수평 변이 제한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없고, 있었는데도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건물주의 요구사항, 발주처의 요구사항, 또는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필요 요건에 따라서 수평 변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요거는 아까 그 위원회 있죠? 요런 위원회가 AISC 또는 ASC에서 같이 위원회들이 만든 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 걸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요. 유럽 또는 캐나다에서의 수평 변이 제한이 있습니다. 유로코드에서는요. 유럽 기준에서는 수평 변이를 건물 높이의 500분의 h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500분의 h라는 값이 좀 있고요. 그래서 500분의 h라는 값이 어떻게 보면 유럽 코드에서 좀 제시하고 있던 거고, 그리고 요거는 좀 더 저희가 완전히 확인을 못했는데 독일 기준, DIN이라고 하나요? 독일 기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철골 쪽 공장 건물의 수평 변이 제한은 거기 400분의 h 제한하고 제한하는 이런 값도 있고요.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디안 코드에는 기준에서는 상세한 해석을 하지 않는 한, 그렇죠? 이거 아까 뭐 동적 특성 고려하는 해석이라든지 풍동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수평 변이를 건물 높이에 이것도 500분의 h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 기준에서는 철골 쪽 공장 건물의 수평 변이는 300분의 h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설정은 누가 한다? 구조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야 된다.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요번엔 또 지진에 대한 침감변이 스토리 드리프트라고 하죠. 제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는 앞에서 최대 수평 변이를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해서는 침감 변이를 검토하는, 층과 층 사이의 변이의 차이를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부재의 강도 설계용 하중조합, 이 지진에 대한 침감 변이는 어떻게 보면 그 하중조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데드로드가 극한 하중임에도 불구하고 1.0 극한 하중, 그렇죠? 1.0 얼스케이크 로드죠. 1.02 값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침감 변이 검토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지진 하중에 대한 극한 하중 값을 쓴다. 그리고 지진 하중 그 2라는 얼스케이크 로드의 2는 그 자체가 극한 하중이다. 그래서 하중 개수가 1이다 라는 거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진 하중 그 자체 극한 하중에 사용하여 수평 변이를 검토한다. 그래서 그런 변이는 또 어떻게 보면 인접 건물과의 충돌을 하지 않도록, 유발시키지 않도록 또 기준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강구조,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 나오는 문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진 하중은 그렇죠? 극한 하중 값을 갖고 층간 변이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 극한 하중에 플러스 뭐를 넣는다? 데드로드. 그렇죠? 고정 하중을 같이 합쳐서 설계 검토 사용 하중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뭐 이런 얘기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은 1차 모드뿐만 아니라 또 2차 이상의 고차 모드의 영향을 받으므로 최상층의 어떻게 보면 최대 변이보다는 극한 상태에서의 비선형 변이까지 고려한 층간 변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봅니다. 지진 하중에 대해서는 층간 변이 검토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비탄성 변형은 구조물의 하중 저항 능력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유리창, 외벽 마감재 등의 비구조 요소의 손상을 발생시키게 되죠. 그렇죠? 지진 하중을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층간 변이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조물의 그 피델타 효과라고 하죠. 피델타 효과, 2차 효과, 기둥의 피델타 효과가 증가돼요. 기둥이 너무 휘청거리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이 피델타 효과가 과해서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층간 변이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델타 효과가 증가되어 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마감재의 손상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층간 변이를 검토한다. 그리고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않겠지만 기둥의 피델타 효과, 2차 효과란 선형 구조 해석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탄성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둥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횡력을 받게 됩니다. 횡력, 지진 하중이나 풍 하중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어쨌든 이 기둥이 움직이죠. 그리고 움직이면 그때 생기는 수평 변형, 델타가 생깁니다. 그렇죠? 델타 생기기 때문에 기둥을 누르는 축 하중과 그 델타 수평 변이로 인한 추가 모멘트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이게 봐도 그래서 더 추가적인 하중이 발생을 해서 추가적인 모멘트가 발생을 해서 이건 뭐죠? 이거는 기둥의 기하학적 비전형 효과로 말미한 거죠. 그걸로 인해서 기둥이 부담하는 추가 모멘트로 인해서 기둥이 좀 더 그렇죠? 많은 하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력이 저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기둥의 피델타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진의 층간 변이 검토는 마감재의 손상이나 기둥의 안전성, 피델타 효과로 인한 불안전성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제한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국내 층간 변이 제한은 층간 변이 그러면 맨 처음에 층간 변이 스토리 드리프트라고 하죠. 스토리 드리프트란 뭐를 얘기하냐면 지진 하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층과 층 사이의 수평 변이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의하면 층간 변이는 주어진 층의 상하단 질량 중심의 변이의 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층간 변이를 검토하기는 층 변이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층 변이는 스토리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진 하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당 층의 전체 수평 변이량을 말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기준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하냐면 층의 층 변이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탄성 해석에 의한 층 변이에 여기 보면 층 변이 여기 탄성 해석에 의한 층 변이에 CD가 뭐죠? 변이 증폭 개수를 곱하고 이것을 뭐로 나눈다 그랬죠? 밑에 중요 개수로 나눠서 어떤 S축의 층 변이를 검토한다. 그렇죠? 이렇게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와 밑에 층과 아래층의 층과 층 변이의 차이가 바로 층간 변이다. 그래서 요거를 제어하는 이유는 앞에 설명했지만 마감재의 파손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기둥의 피델타 효과를 체크해서 기둥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내용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층간 변이도 사용성 검토의 일종이죠. 사용성 검토 내 사용 하중 조합을 사용하지 않고 강도 그렇죠? 강도 하중 조합을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상에서 뭐죠? 이렇게 중요도 계수 이걸로 나눠줘서 어떻게 합니다? 요 자체를 사용 하중화 시키는 약간 그 스킬 이거를 발휘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 보면 층간 변이 제한은 기준상 어떻게 보면 구조물의 비탄성 변형 능력까지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변이 증폭 개수를 곱한 거죠. 탄성 변이에. 그리고 지진 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비탄성 그래서 보면 지진 하중은 반응 수정 개수 R로 나눠주죠. 그래가지고 지진 하중 자체는 저감시키는 겁니다. 이때 과도한 비탄성 변형은 구조물의 하중 저항 능력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비탄성 변형은 그 피델타 효과에 의해서 구조물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제한을 한다.
층간 변이 제한. 그 층간 변이 제한을 보면 우리나라 내진 등급에 따라서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나눠주는데 거기에 허용 층간 변이는 이렇게 된다. 여기 보면 친고, 그렇죠? S층의 친고에 여기 보면 1000분의 10, 1000분의 15, 1000분의 2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거를 제한하고 있고 특으로 갈수록 내진 등급이 강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거죠. 허용 층간 변이를 더 작게. 그럼 내진 등급 1인 경우는 조금 더 완화시킨 거고 2등급인 경우 좀 또 더 완화시킨 거고. 저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요거에 의해서 모든 건물의 지진에 대한 층간 변이를 제어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미국의 층간 변이 제한을 살펴볼게요. 미국의 층간 변이는 어떻게 보면 지진 하중에 적용되는 층간 변이 제한은 ASC 토모카케죠.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설계 층간 변이 델타는 요 밑에 있는 허용 층간 변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어떻게 보면 조적 전단벽 뭐 그렇죠? 조적 이거 잘 안 쓰니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조적 잘 안 쓰니까 이건 넘어가고 하고 기타 타구죠. 이게 일반인 거죠. 일반인 거. 요거는 우리나라 기준하고 살펴보면 여기는 위험도 범주라고 해서 1에서 4까지 나와 있습니다. 1에서 4까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4가 특입니다. 우리나라 특에 해당되고 그리고 여기가 3이 우리나라의 중요도 계수 1에 해당되고 여기가 중요도 계수 2, 3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또 거의 같죠? 여기죠? 우리나라는 특이, 미국의 거는 위험도 범주라고 해서 4하고 똑같죠? 그죠? 여기는 우리나라, 요거 또, 그죠? 우리나라 거랑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 층간 변이 제한도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제한을 이렇게 받아서 그죠?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요거 근거는 요 참고 문헌에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유럽의 층간 변이 제한은 맨 처음에는 그 유로코드 3 1993년에 나온 유로코드 제한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고 합니다. 보면 다층 골조의 경우 층간 수평 변형은 층고의 300분의 1, 그 다음에 1층 골조의 경우에는 박공 구조 또는 문형 골조는 층고의 150분의 1, 기타 구조는 층고의 300분의 1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로코드 8 1998년도 5년 후인가요? 5년 후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는데 이것도 여기는 좀 우리나라하고 좀 층간 변이에 대한 요 코드 자체가 좀 틀리는데 여기 보면 얘네는 보면요. 손상 제한 요구 상향에 충족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요 밑에까지 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1번이 좀 그 가장 엄격한 기준이죠. 구조물에 부착된 손상되기 쉬운 재료에 비구조적 요소가 있는 건물. 그렇죠? 요거가 요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여기 보면 DRV가 1000분의 5 H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DR은 우리가 알고 있는 층간변입니다. 그죠? DR이 층간변인데 V가 있어요. 근데 이 V가 뭐냐면 H는 마찬가지 친구고요. 여기는 손상 제한 요건과 관련되어 높은 재현 주기를 고려한 저강계수로서 지진 재해도에서 평가되는 중요도가 3, 4인 경우에는 0.4를 쓰라고 그러고요. 중요도가 1, 2인 경우에는 0.5를 쓰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그래서 1번 경우가 가장 엄격한 제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좀 낮은 제한이죠. 연성 비구조 요소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이런 제한값을 좀 더 완화시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완화시킨 건 3번인데 이거는 구조적 변형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정되거나 또는 비구조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더 완화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중요도 계수까지 넣게 되면 결국 요게가 우리나라의 특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고요. 요거는 중요도 1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중요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중요도 2나 3. 그렇죠? 이것도 거의 이제 우리나라 기준하고 또는 미국의 기준하고, 그죠? 거의 맞는 거죠. 미국의 요거 그죠? 요 기준하고, 그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유럽에서 책정하고 있는 지진화중의 크기가 틀립니다. 우리나라랑 틀리고 미국도 또 틀리죠. 그죠? 그래서 약간 상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층간 변이에 대한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유로코드나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유사함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사용성 한계, 그렇죠? 사용성 한계와 관련된 변이 제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구조에 의한 처짐 제한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는 또 다릅니다. 장기 처짐이라는 또 개념이 있죠. 그래가지고 장기 처짐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또 이거 다른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강구조 설계와 준한 강구조에서의 처짐 제한값을 먼저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람에 의한 최대 수평 변이 제한값,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진에 대한 층간 변이 제한값을 검토했는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강구조나 콘크리트 구조나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구조나 콘크리트 구조나 유사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강구조 장구조의 처짐은 왜 검토를 해야 되냐? 사용성 한계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과다한 처짐은 외장재의 분리 또는 기밀성 상실, 그 다음에 설비 체제 운영의 곤란, 그 다음에 사용자의 불안감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는 측면에서 처짐을 제한한다. 그렇죠? 그리고 강구조의 처짐 산정 시 적용하는 화라중만입니다. 하중은 보통 2를 쓴다. 그렇죠? 하중계수 2를 쓴다. 그렇죠? 2를 적용하여 사용하중을 사용하여 검토를 한다. 그래서 보통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슬라브가 있는 일반층은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 여기 2를 썼죠? 그렇죠? 그리고 고정하중 한국 들어있고, 그 다음에 경량 지붕이 있는 경량 지붕보는 데드로드 플러스 지붕 화라중 또는 데드로드 플러스 설화중, 그래서 쓴다. 그렇죠? 그리고 국내 기준에서는 처짐의 제한값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AISC, LRFD에서도 보의 처짐 한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처짐에 대한 제한값은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값은 구조물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장습하는 경우에는 이걸 또 쓰기가 좀 곤란하다 그랬죠? 여기 나와요. 경관에 대한 비율로 처짐의 한계를 제한하는 것은 장경관의 경우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LRFD.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 기준의 이런 300분의 1, 210분의 1, 뭐 이런 것들은 또 장경관에 쓰기에는 좀 그렇죠? 조금 불합리하다. 그렇죠? 불합리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영도서관, 이것도 예전에 동영상들에서 서울대 학교 관정도서관 메가구조라는 그 동영상을 제가 남겨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워낙 강성이 2개층의 메가트러스다 보니까 100m가 넘더라도, 그렇죠? 실질적으로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에 대해서 이 처짐이 10cm 이하였어요. 10cm 이하. 강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100m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중에 대한 처짐이, 그리고 상대 처짐도 물 보정하기 위해서 캠버를 줬습니다. 그 트러스별로 캠버를 줬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0mm 이하로 상대 처짐이 아마 제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어됐다는 거 한번 참고로 한번 그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스터디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